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소설 도가니가 원작이죠. 네. 안개 낀 도시 무진의 한 청각장애인 학교가 배경인데요. 여기에 새로 부임한 교사 강인호가 정말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자료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단순한 고발극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거대한 불이라는 벽에 부딪힌 한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잠식당하고 아, 또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밀도 높은 심리 기록이기도 합니다. 진실의 무게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이야기를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보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요? 네. 부조리한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유지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해부해 보는 거죠. 강인호라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비극을 감추고 있던 그 침묵의 장막부터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강인호가 그 안개가 자욱한 도시 무진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죠. 저는 이 안개라는 설정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아, 맞아요. 그냥 음산한 분위기를 만드는 장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건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시스템 그 자체요? 네,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도적 불투명성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해요.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안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와, 모든 게 흐릿하고 불분명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침묵의 담합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학교 교장이랑 행정실장이 쌍둥이 형제라는 설정부터가 맞아요. 이 폐쇄적인 시스템의 완벽한 축소판이잖아요. 와, 제도적 불투명성이라니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강인호가 도착하자마자 교장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노골적인데 이게 바로 그들만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였을까요? 일종의 충성서약이죠. 아, 충성소야. 너도 우리와 같은 규칙으로 움직일 사람인가? 이걸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내고 수능하면 당신도 이 카르텔의 일원이 돼서 안락함을 보장받지만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외부인이자 적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은 새로운 구성원을 길들이거나 배척하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거고요. 강인호는 여기서부터 이미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강인호가 밤에 잠긴 여자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는 장면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아, 그 장면. 분명 끔찍한 비명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인 것 같아요. 모두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침묵의 카르텔. 저 입을 열지 못하는 상태. 경찰, 시청, 교육청, 지역 유지들까지 모두가 이 학교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요. 네. 한 명을 고발하는 건 이 지역사회 전체의 네트워크를 뒤흔드는 일이 되니까 차라리 못 들은 척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인 겁니다. 강인호는 그 암묵적인 규칙을 깨버린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강인호가 대학 선배인 인권센터 간사 서효진을 만나면서 이 침묵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잖아요. 연두라는 아이가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스템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입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는 대가. 시스템은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가. 이 이야기에서 그 과정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정말 그래요.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아이를 다시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돌려보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걸 시스템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역 반응이요? 네. 시스템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시스템의 안정을 되찾으려고 하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피해자를 공격해서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
연두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그 끔찍한 폭력을 가해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그거죠. 피해자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엔 화살이 내부 고발자인 강인호에게로 향하죠. 맞습니다. 학교와 연계된 교회의 목사가 설교 시간에 대놓고 강인호를 전교조 출신 기간제 교사, 좌파 세력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사건의 본질은 아동 성폭력인데 순식간에 이념 대결로 바꿔버리는 걸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 수법입니다. 메시지 자체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메신저를 공격해서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죠. 아, 메신저를 공격한다? 네. 아동학대라는 절대적인 악 앞에 저는 누구도 학교 편을 들기 어려우니 이념 갈등이라는 다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니 저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신공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변호사가 강인호의 과거, 제자와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들춰내서 네. 제자를 성폭행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진실을 밝히러 간 법정에서 왜 자신이 난도질 당하는 걸 보면서 강인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내부 고발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사회적 죽음입니다. 사회적 죽음? 시스템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파헤쳐서 흠집을 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만드는 거죠. 결국 강인호는 진실을 외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와, 진실을 밝히는 대가가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잔인하네요. 그렇게 피해자와 고발자를 모두 너덜너덜하게 만든 후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 법정은 시스템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었죠. 가해자 측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아, 정관예우? 이른바 전관예우죠. 이건 법리 다툼 이전에 법조계 내부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재판의 기울기를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그 변호사의 재판 전략은 정말 교활함 그 자체였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연두에게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장애를 오히려 약점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너무 비열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법률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이죠. 아이들의 가장 큰 상처이자 약점인 장애를 이용해서 증언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입니다. 의도적인 거군요. 네. 이 아이들은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유리를 진찰했던 산부인과 의사처럼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려 했던 증인들도 결국엔 등을 돌리잖아요. 맞아요. 지역사회라는 거대한 인맥과 압박 속에서 개인의 양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교 측이 가난한 아이들 부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장면이었어요. 아, 그 부분. 민수의 아버지는 글도 읽지 못하고 유리의 할머니는 그 돈으로 아들 병원비를 댈 수 있다는 생각에 고뇌하잖아요. 네. 이왕 엎어진 물, 이걸로 우리 아들 서울 병원에나 한번, 이 대사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장 악랄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가장 깊은 취약점, 이 경우에는 가난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무기로 사용합니다. 가난을 무기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생존을 위한 잔혹한 경제적 계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내 아이의 존엄성과 내 가족의 생존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큼 비인간적인 게 또 있을까요? 결국 시스템은 법정에서 이긴 게 아니라 돈으로 정의를 사버린 겁니다. 결국 판결은 정말 참담했죠. 교장하고 행정실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가장 죄질이 나쁜 교사 박보연마저 고작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네. 법의 심판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강인호는 모든 걸 잃은 채 무진을 떠나죠. 빗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정표를 보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깊은 패배감을 안겨줬어요. 네, 법적인 잣대로 보면 명확한 패배고 좌절이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고 진실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상처만 입고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서유진이 강인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편지에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네.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보듬으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 스스로가 이뤄낸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거대한 불의와 맞선 싸움이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하지만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되찾았다면 과연 그것을 온전한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승리란 시스템을 바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너진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기게 되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